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요. 남편이 애들을 해칠 것 같아요. 2015년 1월 13일 아침 9시 35분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에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에 따르면 지금 자기 두 딸이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친아빠겠죠? 근데 갑자기 현재의 남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의붓아버지가 전 남편 집에 찾아가서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딱 들어도 이 사건 내막이 상당히 복잡할 듯한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이들이 있는 안산 상록구 본호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이곳은 신고 여성인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당시 경찰은 최 씨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집안에 몇 명이 있습니까? 인원을 파악했죠. 그녀에 따르면 일단 애들 친아빠 박 씨가 거기에 있는데 장애가 있어서 좀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요. 평소 자주 외출을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집에 있을 거래요. 또한 그런 박 씨에게 동거녀도 있다는데요. 정리해보면 현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 남편 박 씨와 동거녀 그리고 최 씨의 두 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최 씨의 현 남편, 그는 46살의 김상훈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죠. 그러니까 4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현장을 통제했고요. 오전 10시 15분 김상훈과 첫 접촉을 시도했죠. 이때 김 씨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그러니까 최 씨의 신고로 인해 이렇게 경찰이 개입했다는 거에 완전히 분개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날뛰기 시작했죠. 그는 경찰에게 최 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집안에 있는 그 4명의 인질들이 무사한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최대한 그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해요. 보니까 이 김상훈과 최 씨, 재혼을 한 사이인데 현재는 또 별거 상태입니다. 김 씨는 이 최 씨가 자신의 연락을 계속 피하고 있자 그녀가 외도를 한다고 믿었고요. 그 상대가 전 남편 박 씨라고 오해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흉기를 들고 전 남편 박 씨 집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거고요. 곧이어 최 씨 또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지시대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제발 그만해 하면서 인질극을 중단하라고 호소했죠. 이때 김 씨는 야, 너도 집 안으로 들어와 라면서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범인 말대로 최 씨를 들여보내면 이거 뭐 어떤 비극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요. 경찰은 협상 전문가를 투입했고 이후 5시간이 넘도록 김 씨와 대화를 이어갑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2시. 길고 긴 설득 끝에 마침내 김 씨의 풀이 좀 꺾이는 듯 했어요. 자수 의사를 밝히게 된 거죠. 그는 경찰에게 곧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경찰은 안도하며 문 밖에서 김상훈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분, 3분, 5분이 지나도 기척이 없어요. 불안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어라, 폰이 꺼져 있네요. 불길합니다 이거. 2시 25분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이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 다세대 주택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진입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발견된 건 화장실에서 이미 숨져 있는 전 남편 49살의 박 씨였죠. 그런데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최 씨의 막내딸 16살 A양이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의식이 없는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17살 된 큰딸 그리고 박 씨의 동거녀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후에도 실어증 증세를 보였죠. 의붓딸과 딸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질극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 김상훈. 그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너무도 멀쩡한 모습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검거가 되었고요. 이틀 뒤인 1월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 기자들 앞에 얼굴을 드러냈죠.
당시 경찰은 김상훈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의 얼굴과 신상 공개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김상훈이 들어오자 경찰이 그의 얼굴을 공개해주기 위해서 모자를 벗기려고 했어요. 근데 김상훈이 에이씨 왜 이래? 하면서 막 경찰을 향해서 되려 성질을 부려요. 그리고 경찰차에 타기 전 자신을 향한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외쳤죠.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둘째 딸이 죽은 건 경찰의 잘못이라고요. 애엄마의 음모도 있고요. 나한테도 이야기할 시간 좀 주라고. 참,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뻔뻔한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후 1월 19일에 진행된 현장 검증. 여기에는 최 씨의 큰아들도 참석했습니다. 그 딸들의 오빠죠. 분노와 울분에 찬 아들은 김상훈에게 욕설을 마구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때 김상훈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는 씩 미소까지 지어가면서 야, 네 엄마나 데려와!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참고로 추후에 김상훈은 이날의 일을 두고두고 교도소에서 떠벌렸다고 해요. 다른 수감자들한테 마치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듯 그 아들이 분해가지고 아주 개거품을 불더라고. 눈앞에 내가 있는데도 손가락 하나 못 대니까 미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깔깔 비웃었다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 김상훈이란 인간 뭘까요? 결코 이게 첫 범죄는 아닐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죠. 맞습니다. 이미 1999년부터 절도, 폭력, 상해, 음주운전까지 전과 13범이에요. 그런데 또 범죄에 비해 형은 약했죠. 전부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받았으니까요. 자, 이제 사건 전말을 좀 알아보면 인질극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1월 12일 오후 3시 30분 김상훈은 아내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의 집에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동거녀만 있더라고요. 순간 김상훈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가 박 씨 친한 후배예요 라고 속이게 돼요. 그렇게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죠. 즉시 흉기로 그 동거녀를 결박한 뒤 작은 방에 가뒀고요. 그때부터 남은 식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전 남편 박 씨가 집 앞 슈퍼에서 간단한 반찬거리를 사들고 귀가하게 됩니다. 집에 오자마자 흉기를 들고 있는 김상훈과 맞닥뜨렸죠. 막 무작정 공격을 하려는 김상훈, 그걸 막으려는 박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박 씨가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무가내 공격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는 김상훈의 흉기에 얼굴과 목, 10차례나 찔렸고 이후 화장실 안으로 끌려가 방치된 채 결국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박 씨의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가 살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밤 11시 이번엔 두 딸이 차례로 귀가합니다. 당시의 딸들은 원래 엄마랑 지내고 있었는데 이 의붓아버지 김상훈이 워낙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하다 보니 결국 엄마 최 씨와 함께 모텔로 도피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이 아이들이 모텔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친아빠 집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보낸 거고요. 이리로 의붓아버지 김상훈이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16살의 막내 A양. A양은 김상훈에 의해 감금되었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17살 큰딸도 곧 작은 방에 갇혔고요. 그렇게 꼬박 하룻밤이 지나게 돼요. 다음 날인 13일 아침 9시 17분 김상훈은 큰딸의 휴대폰을 이용해 최 씨에게 전화를 걸게 합니다. 그리고선 야, 네 가족들 다 내가 데리고 있어. 두 딸의 전 남편까지 다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큰딸은 이 김 씨가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죠.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죽일 거라면서 절대 신고하지 못하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딸이 붙잡혀 있다는데 침착할 수 있는 엄마는 많지 않죠. 당시 최 씨는 전화상으로 당신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흥분해요.
그리고 김상훈이 떨고 있는 딸들을 향해서 말했죠. 니들 중에 누가 먼저 죽을래? 잠시 후 아침 9시 35분 최 씨의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상훈이 이 사실을 인지했잖아요. 근데 감히 내 말을 어기고 신고를 해?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 그리고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A 양을 잔인하게 살해했죠.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A 양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동생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주 극적으로 구출된 큰딸을 통해 더 끔찍한 전말이 알려지는데요. 김상훈이 이 두 딸을, 그러니까 의붓딸을 인질로 잡고 있는 동안 동생 A양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내뱉는데 사랑한다. 너는 내 여자야.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의 성폭행 사실은 국가수의 부검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최 씨에 대한 분노를 막내딸한테 푼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김상훈이 A양을 성폭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2012년 5월에도 A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핸드폰에선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발견됐고요. 이 사건에서 정말 기괴한 부분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김상훈은 원래 최 씨의 그 전 남편 박 씨와 의형제를 맺을 만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친했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박 씨가 이혼을 하니까 그의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자기가 재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내 최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혼을 한 후 폭력적이고 집착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요. 사실 이 남자 변변한 직업조차 없고 그나마 아내가 벌어오는 수입도 대부분 도박으로 날리는 아주 저질의 남자거든요. 게다가 이 김성훈의 의처증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너 다른 남자 만나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툭 하면 최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수많은 가정폭력범들이 그렇듯 김상훈도 폭행을 잔뜩 저지르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잘못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의 태도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최 씨가 딸들과 도주하고 김상훈과 별거를 결심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드러나는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며칠 전에 최 씨는 김상훈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전인 1월 7일이었는데 최 씨는 집에 감금이 됐어요. 그리고 또 허벅지에 3cm 정도의 자상을 입었죠. 끔찍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직접 자기가 안산경찰서를 찾아가서 남편 김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접근 금지 신청 여부를 상담했어요. 그런데 해당 상담원이 하는 말이 이건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이게 다소 좀 성의 없는 대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밖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나 해결책은 없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김상훈에게 이혼 통보한 뒤에 연락을 피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해서 애들까지 피신시켰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참극이 벌어진 거고요. 재판에선 김상훈은 박 씨와 A양을 살해하고 인질들을 감금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이건 형 너무 가볍습니다 하면서 항소했어요. 근데 김상훈 또한 제 형이 너무 과중한데요 하고 항소를 하게 되죠. 이 사람 변명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내 최 씨에 대한 폭력 지속적인 건 맞지만 그건 그저 실수라고 표현했어요. 실수. 심지어 의붓딸 A양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그건 서로 합의하에 맺어진 관계예요. 역겨운 주장이었죠.
2016년 1월 2심 재판이 열리는데 원심 무기징역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이것도 사형은 피한 거예요. 재판부는 김상훈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점을 정상 참작의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당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해 주었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 대한민국에서 최고형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원심 확정되면서 현재 김상훈은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애초에 발단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칼에 찔리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정도의 폭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당연히 생명의 위협도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최 씨가 처음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안일했다는 점은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그 당시 최 씨를 상대한 사람이 현직 경찰관이 아니라 상담원이셨대요. 즉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최 씨가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대응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었겠죠? 아니 근데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 위협을 느껴서 찾아갔는데 누가 상담원인지 누가 경찰인지 그것까지 다 구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최 씨 입장에서는 이 사회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무력감만 느꼈을 뿐이고요. 이 사건 후에 경찰은 민원 상담과 관련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지난 2023년 10월 31일 정부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입니다. 최근 우리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사건들이죠. 특히나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될 예정이에요. 이게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정말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폭력의 대상이 여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지금보다 더 민감하게 여러분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겠죠. 그에 따른 실효 있는 대책과 강력한 처벌도 따라야 하고요. 그래야 더 이상 제2의 김상훈같이 미쳐 날뛰는 놈이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4월 4일 새벽 1시 대전 동구의 파남파출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어딘가 이상했죠. 수화기 속에 중년 남성이 말을 하길 한 명은 죽은 것 같고 다른 한 명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살인사건이에요. 어쨌든 빨리 좀 와주세요. 이게 뭐가 이상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보통 신고 전화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대로 현장을 묘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살인사건이다, 한 명은 죽었다 라고 단정 짓는 게 꽤나 특이했는데요. 어쨌든 경찰이 신속하게 달려갔고 도착해보니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곳은 소형 아파트 실내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안방이 보이는 구조인데요. 그 안방에 50대 집주인 김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또 다른 50대 이웃 주민 임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었는데 다행히 숨결이 약하게 느껴져요. 경찰이 생존을 확인하고는 그를 즉각 병원으로 후송했죠. 자,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피범벅이 된 현장 한가운데서 조용히 턱을 긁고 앉아있던 50대 이 씨. 이 사람이 바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사람이죠. 인상착의도 좀 특이했는데요.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이게 살인사건 현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경찰이 도착을 하자 이 씨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상황을 막 설명해 주는데 혀가 좀 꼬여있는 말투였고 술 냄새도 났습니다.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었을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던 피해자 김씨, 임씨, 그리고 신고자 이씨까지. 이 세 사람은 평소에 고스톱을 함께 즐기던 도박메이트이자 이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에도 세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도박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김씨와 임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신고자 이씨는 도중에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라면서 자리를 비웠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다시 이 도박을 하고 있던 김씨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 라면서 이씨는 상당히 덤덤하게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김씨가 죽은 것 같다라는 건데 왜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투였습니다. 자, 이 피가 낭자했던 사건 현장은 여기에서 아주 격한 싸움이나 살인이 벌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술병, 화투장, 담뱃값이 흩어져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벽에 다량의 혈흔이 튀어 있었어요. 경찰은 이 정도 난장판이라면 분명히 이웃 중에 누군가 그 사건 당시에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판단했고 바로 탐문을 하기 시작했죠. 이 해당 아파트가 복도식 구조였습니다. 한 층마다 10가구씩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곳은 2층이었고요. 경찰이 예상을 한 대로 같은 층에 살고 있던 주민이 지난밤에 막 드라마를 보려고 TV를 켰는데 옆집에서 악!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드라마 방영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이 밤 10시 전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아파트에 있는 CCTV 분석에 돌입했죠. 다행히도 이곳에는 CCTV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 비상계단, 그리고 모든 진입로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날 밤 8시 반쯤에요. 신고자였던 이 씨가 사건 현장인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는 흰색 모자에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죠. 어라? 이상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만났던 그때의 이 씨는 지금 사진에서처럼 검은색 모자에 붉은색 점퍼를 입고 있어요. 수상하죠? 옷을 갈아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옷을 갈아입은 거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간에 내가 집에 다녀와가지고 그냥 옷이 더러워져서 갈아입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진술합니다. 일단 좀 더 CCTV를 살펴볼까요? 아까 8시 반에 이 김씨 집에 들어왔던 이 씨가 다시 저녁 8시 24분경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는 흰색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올 때는 쓰고 왔었는데요. 이 씨가 김씨 집에 머문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주민이 비명소리를 들은 시간이 10시 전후였죠? 그렇다면 이 씨는 분명 그때 김씨 집에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시각 이후에 갑자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다? 자, 그런데 이후에 김씨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김씨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새벽 1시였어요. 이때는 신고 전화를 하기 20분 전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다시 이 아파트에 와서 신고 전화를 하기까지 그 20분 사이에 눈여겨볼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씨가 그 집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또 다시 나와요. 그리고 이때 손에 웬 물건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건 바로 자신이 옷을 갈아입기 전에 쓰고 있던 그 흰색 모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가 버린 모자는 피범벅이었어요. 1층 의류함에다 이 모자를 버렸고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던 겁니다. 자, 이걸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굳이 현장을 딱 보고도 모자를 버렸다. 이건 뭐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수사팀은 여러 개의 영상과 또 의료함에서 수거한 그 모자를 증거로 이 씨를 추궁합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옷에 그 묻어있던 혈흔, 이건 당일 그 김씨와 임씨가 둘이 싸우는 걸 말리다가 어쩌다 묻은 것 뿐이다. 그리고 그 피가 묻은 흰색 모자를 버린 건 피가 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게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답해진 경찰이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씨 집 내부를 수색하게 되는데요. 마침 그곳에서 현관과 베란다 쪽에서 혈흔 반응이 보여요. 혈흔. 무슨 일일까 하고 보다가 베란다 창문 밑을 내려다보니까 쓰레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씨가 혹시 이 베란다를 통해서 쓰레기장으로 뭔가를 던지면서 혈흔 반응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즉각 쓰레기장에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거기에 이 씨의 피 묻은 슬리퍼가 버려져 있었죠. 슬리퍼 안쪽에 피 묻은 휴지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걸로 봐서 그 현장에서 뭔가 발에 묻은 피를 이제 휴지로 닦아내고 여기에 휴지가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피 묻은 슬리퍼를 왜 굳이 버렸을까? 수상하죠. 그렇게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는 뭐 나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다. 못 쓰게 된 슬리퍼를 버리는 게 뭐 대수냐 라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해요. 의식을 잃었던 임 씨가 깨어난 겁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죠. 수사팀이 달려가서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물었지만 임 씨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꽤 심한 상해를 입었기도 했고요. 그날 그 김 씨 집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건 기억을 한다. 근데 이후의 일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더 답답하죠. 심지어 임 씨는 깨어난 지 한 달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혹시 임 씨도 공범 아니었나요?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임 씨 또한 그날 범인에게 치명상을 입었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수는 없었죠. 자, 그간 수사팀이 확보한 추가 단서를 보면 살인 흉기가 있습니다. 이게 살인 흉기가 현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길이 30cm 정도의 라쳇 절단기였죠. 라쳇 절단기라는 건 전기 케이블을 이렇게 자르는 기구인데 손잡이에 혈흔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라쳇 절단기가 좀 엄청 무거운 도구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살해를 할 만큼 치명상을 입히긴 힘들어 보이는데 반면에 부검 결과를 볼까요? 사망한 김 씨가 머리와 어깨 부분에 둔탁한 걸로 약 80번 이상 가격당한 게 밝혀집니다. 임 씨 또한 머리를 최소 10번 정도 맞았었어요. 그러면 범인은요, 수십 번 반복적으로 이 도구를 이용해서 같은 곳을 계속 가격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살해하고자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죠. 자, 절단기는 가벼운 건데 그만큼 여러 번 가격을 했다는 건데 심지어 이 절단기에서 이 씨의 지문까지 검출됩니다. 어라, 이거 그럼 다 잡은 거 아닌가요? 지문도 나왔는데? 이 씨가 상당히 영악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재발절이듯 그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근데 내가 무심코 이 절단기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미리 고백을 해둔 겁니다. 머리 엄청 쓴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실수로 흉기에 손을 댔다라고 했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옷은 지저분해서 갈아입었고 모자랑 슬리퍼도 피 묻어서 버린 거고 유일한 목격자 임 씨는 세상을 떠났고 이거 경찰로서도 아무리 봐도 이 씨가 범인인데 그를 이제 증거를 댈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수사팀이 최후의 수단을 생각해냅니다. 혈흔 형태 분석.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 남아있는 여러 혈흔의 크기와 모양을 분석해가지고 사건 당시를 재구성해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혈흔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피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피의 지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피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형성이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공격을 어디서 했는지, 어떤 진행 방향에서 했는지, 게다가 범행 도구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범행의 횟수까지도 추정할 수 있어서 이걸 일명 피로 그리는 몽타주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현장에는 많은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흔 형태 분석가, 전문가가 투입이 되었고 무려 4달에 걸쳐서 수천 개의 핏방울들을 분석해냈죠. 그 4달의 기간은요, 범인과 과학수사의 정말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문가들이 분석해낸 그날의 상황. 먼저 사망한 집주인 김 씨의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닿아 있던 안방 벽면에서 비산혈,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질 때 이렇게 흩뿌려지는 형태의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피가 묻은 도구에서 이렇게 피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혈흔도 다수 있었고요. 자, 그걸 해석해보면 김 씨가 벽에 붙어 있는 채로 흉기에 의해 가격을 당해서 살해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이웃 임 씨의 혈흔도 이 벽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 당시에 그는 안방의 중앙부에 쓰러져 있었죠. 이상합니다. 혈흔대로라면 임 씨 역시 벽 앞에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몸은 왜 여기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임 씨의 몸 아래쪽에서 형태가 바뀐 혈흔이 발견됩니다. 아, 그럼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임 씨를 안방 한가운데로 옮겨놨다는 뜻이 돼요. 왜요? 왜 옮겼을까요? 왜 범인이 위치를 옮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피해자들이 발견됐을 당시에 김 씨와 임 씨의 몸이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현장은 뭐 피가 흥건했죠. 격하게 싸웠다던 두 사람, 그게 이 씨의 증언이었고요. 근데 발바닥과 옷에는 또 피가 없어요. 피를 흘리면서 치고받고 싸웠다면 이걸 밟은 흔적도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게다가 임 씨와 김 씨, 중간 어디서도 혈흔이 겹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걸 좀 해석해보면 두 사람이 애초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다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장을 위조한, 임 씨를 옮겨놓은 정황. 그렇다면요, 처음부터 두 사람이 싸웠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이 씨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혈흔 분석 끝에 마침내 이 씨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밀실에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요. 특히나 안방과 거실에서 발견된 양말 족적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양말? 자, 양말 자국이었는데 누군가가 양말을 신고 피가 고여있는 바닥을 밟고 다닌 흔적이겠죠. 그런데 이 족적이 이 씨의 발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이 사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죠. 힘겹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씨는 김 씨와 임 씨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현장판에 화투판이 있던 것으로 봐서 도박 중에 다툼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용의자 이 씨는 먼저 안방문 쪽에서 임 씨한테 절단기를 휘두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김 씨에게 무차별 가격을 하게 되는데요. 김 씨가 숨을 거두자 범인 이 씨는 거실로 나와서 손을 씻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은폐할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우다가 이런 것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했고, 임 씨를 김 씨 옆으로 옮겨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처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진 임 씨 옮겨놨고 휴지로 발을 닦은 후에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죠. 옆집에 살던 사람이 비명소리를 들은 건 10시입니다. 그때부터 이 씨가 CCTV에 찍힌 10시 24분 사이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과학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무죄다 라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길고 어려운 재판이 이어졌고요. 2013년 5월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을 보니까 직접 증거는 없지만 살해를 했다는 게 의심 없이 추담이 되므로 유죄로 인정한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살인을 저지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도박판에서 사람을 죽일 만큼 어떤 살해를 느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씨가 여전히 살해 상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이 인정된 국내에서 극히 드문 케이스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해석이 되고 있죠. 과학 수사를 비롯해서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기술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목격자가 없어도, 그 어떤 직접 증거가 없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어요. 현장에 남은 혈흔, 족적, 그 밖에 아주 작은 단서로도 이제 당신,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명백히 말해주고 있죠. 더 이상 대한민국에 완전 범죄는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제가 다뤄둔 그 미제 사건의 숨은 범인들이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듣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했던 작은 마을 경남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하지만 2022년 4월 16일 이날은 마을에 수많은 외지인들이 몰렸습니다. 그들의 옷에 적힌 글자를 보니 KCSI, 경찰과학수사대였는데요. 수사팀들이 무작정 빈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돌덩이로 막혀서 작업이 쉽지 않았죠. 그 돌들을 일일이 손으로 드러내면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렇게 약 2m를 파내려 가자 무언가가 삽 끝에 딱 걸립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건 사람의 시신이었죠. 그런데 이 시신의 엄지손가락에는 붉은색의 선명한 인주 자국이 남아 있어요. 이 흔적은 사건을 더 기묘하게 만들 수 있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살인사건. 우선 피해자의 신원은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던 55세의 의사 최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약 9일 전이었던 4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최 씨는 전날 밤 8시쯤 잠시 아는 사람 좀 만나고 올게 하고 집을 나선 뒤에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이후에 아내는 남편이 어디 갔나 싶어서 가까운 지인들을 수소문했지만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다음날 병원에도 출근하지 않았고요. 불안함을 느낀 아내가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건데요. 자, 50대 성인 남성이 외출을 했다가 밤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실 이런 신고는 단순 가출로 여겨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신고를 접수받은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바로 최 씨의 마지막 행적을 조사했고 CCTV를 찾아내 확인한 결과 전날 집에서 나온 최 씨가 인도를 따라 걷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자취를 감춰요. 어디 간 거지? 이렇게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중간에 자동차로 옮겨 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은 최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 그 인근을 지났던 모든 차량들을 일일이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차 번호판 확인해서 일일이 차주에게 다 연락해서 혹시 최 씨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게 범위를 좁혀가던 중 한 차주가 특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시간대에 자기는 그 동네에 간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 차 번호가 인근 CCTV에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럼 혹시 누가 차량을 훔친 걸까? 일단 차주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누군가 이 차량 번호를 똑같이 복사해서 달고 다닌 게 밝혀져요. 수상하죠. 경찰은 즉각 그 CCTV 속 문제의 차량이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경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죽은 피해자의 집에서 약 30km 떨어진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여기가요, 워낙 외진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CCTV가 거의 없어요. 근데 분명 여기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실시했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한 농가에 있는 컨테이너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다행히 이게 마을 전경을 비추고 있었고요. 또 여기에 문제의 차량도 찍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마리가 잡히나 싶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당시가 너무 어두운 밤이라서 차량이 분명 어딘가로 이동했다가 멈추는 건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정확히 어느 곳에서 정차했는지까지는 CCTV를 통해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고심하던 경찰은 그렇게 희미하게 찍혀있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따라서 정말 수백 번 화면을 분석합니다. 밝힐 때 찍힌 화면과 비교를 하면서 차량이 어디에 멈췄는지 다각도로 추측했고요. 여러분, 경찰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분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추적한 당시는 이미 최 씨가 실종된 지 일주일가량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최 씨는 전혀 생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했을 거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문제의 차량이 멈춘 그곳에 시신이 묻힌 자리일 수도 있다는 추정입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무성 형사님은 차량이 정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일일이 다 둘러봤어요. 하지만 거기는요, 겉으로 봤을 땐 평범한 공터예요. 뭐 이 공터에 시신을 어떻게 유기하지? 그러던 중 서 형사님의 눈길을 끄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바로 불그스름하게 산화된 콜라캔이요. 이게 왜 이상했냐면 이 둘러보던 공터는 수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좀 척박한 땅이거든요. 근데 콜라캔이 산화되어 있잖아요. 이건 분명 수금을 머금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캔이 원래 있던 장소가 땅 위가 아닌 축축한 땅 속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이 얼마 전 파헤쳐졌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서 형사님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서둘러 탐문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포크레인이 와서 이 땅에 구덩이를 팠다는 목격담이 나와요. 경찰은 즉각 땅 주인을 수소문했죠. 주인 A씨는 맞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땅을 판 적이 있어요. 라고 순순히 인정합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지인의 부탁을 받아서 꽃나무를 심기 위해서였대요. 근데 어떤 지인이요? 그 사람은 40대 여성 심씨였죠. 그 땅 주인 A씨 증언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피해자가 실종되기 전인데 이때 심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좋은 꽃나무를 내가 가져오게 됐는데 이걸 좀 한 2, 3년만 A씨 땅에다가 좀 심어도 될까? 하는 부탁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워낙 비어있는 경작지였기 때문에 A씨는 흔쾌히 허락했고요. 그리고 3일 후인 4월 3일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깊이 1.3m, 너비 2.5m의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 자리엔 A씨와 그 지인 심씨가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장소에 나무는 보이지 않아요. 공터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땅을 파놨는데 며칠 뒤에 심씨가 말하길 배송에 문제가 생겨서 나무를 옮길 수가 없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다시 땅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까지 확인한 서 형사는 그 구덩이 속에 최 씨 시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땅을 좀 파보자 라고 제안해요. 하지만 A씨는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면서 경찰의 이 추정을 전혀 믿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게 그 문제의 지인 심씨가 내가 알기론 유능한 변호사인데다가 성격도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 절대 살인 같은 거에 연루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글쎄요. 경찰은 여기서 혹시 우리가 땅을 팠는데 시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걸 원상복귀하겠다라는 걸 약속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4월 16일 감식반까지 동원돼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서 형사의 예상은 적중했죠. 2m 정도 파 내려가자 땅 밑에서 실종된 최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땅 주인 A씨도 함께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대요. 이렇게 시신이 발견된 직후 문제의 심씨, 이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바로 경찰에 연행됩니다. 처음 그녀는 범행 일체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CCTV 영상 있죠? 또 땅 주인 A씨의 증언까지 쏟아지면서 물러날 곳이 없었던 모양인데요. 끝내 자백이 터져나왔죠. 자기가 최 씨를 살해한 후 이곳에 안매장했다는 사실. 그렇게 심 씨가 밝힌 사건의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모두가 변호사로 알고 있던 심 씨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주식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중 그녀는 자신을 저는 주식 전문 변호사예요 라고 소개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평소에 부모님은 고위 공무원이고 내 동생은 의사다 라면서 막 가짜 인생으로 늘 포장을 해왔던 것도 밝혀져요. 안타깝게도 이 거짓말에 피해자 최 씨가 속았던 겁니다. 변호사라는 심 씨,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큰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투자 초기에는 사실 심 씨가 매월 수익금입니다 하면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해줬어요. 꼬박꼬박요.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커져만 가죠. 그러던 2017년 4월 두 사람은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아예 투자 사무실을 차리기로 해요. 그러면서 경남 양산시에 원룸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은 최 씨가 내고 월세는 심 씨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이들의 주식 투자는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제가 크게 흔들렸죠. 주식도 곤두박치기 시작했고요. 근데 또 이때쯤 피해자 최 씨는요, 의사잖아요. 본업이 너무 바빠서 이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워낙 심 씨가 돈을 잘 벌어오니까 잘하고 있겠지 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던 2022년 3월 28일 따르릉 하고 원룸 주인으로부터 최 씨가 뜻밖의 전화를 받게 돼요. 월세가 밀렸다는 거예요. 월세는 심 씨가 내기로 했는데 상황이 안 좋은가? 그래서 파헤쳐 보니까 심 씨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낼 돈이 없었던 거죠. 그제서야 최 씨는 이미 투자했던 수억 원의 원금까지 다 날아간 상태였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심지어 투자비로 내놓은 1억 원을 심 씨가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열받죠. 그래서 크게 분노한 최 씨는 전화를 해서 당장 내 1억을 내놔라 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내놓지 않으면 심 씨의 남편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죠. 여기에 심 씨가 움찔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주식으로 과거에 큰 돈을 잃은 전적이 있어요. 이때 남편하고 부딪히면서 거의 이혼까지 갈 만큼 위기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2번 다시 주식 안 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최 씨가 지금 내가 이렇게 돈을 잃고 했다는 거를 남편한테 얘기한다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또 지금 최 씨한테 돌려줄 1억 원도 없어요. 그렇게 궁지에 몰린 심 씨가 끝내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요. 최 씨 죽여야겠다. 돈을 재촉하고 있는 최 씨에게 그녀는 4월 6일까지만 좀 시간을 달라라고 부탁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동안에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습니다. 그때 지인이 가지고 있던 시골 경작지가 생각났고 꽃나무 좀 심을게, 땅 좀 빌릴게 하면서 땅을 파내러 갔던 거예요. 심 씨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죠. 그 4월 6일 사건 당일에 심 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량에 미리 준비한 대포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철저해요. 그리고 최 씨를 만나러 갔죠. 그때 차 안에는요, 가방 하나가 있었는데 살인에 사용할 빨랫줄이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이후 자기가 도주를 해야 될 텐데 경찰의 추적을 피해야겠다 생각했는지 옷가지와 가발까지 준비했고요. 저녁 8시 7분 부산 kum정구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최 씨를 만나서 차에 태워요. 그러면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청룡동에 있는 범어사 주차장으로 향했죠. 이후 둘은 함께 뒷자리로 옮겨 타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심 씨가 최 씨에게 내가 지금 수중에 1억 원이 없다. 대신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정도 갚아줄 수는 있는데 어떠냐? 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최 씨는 이제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냐? 라면서 크게 화를 냈고 난 당신이랑 이제 얘기 못하겠다 하면서 다시 집으로 가자고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돼요. 심 씨가 노린 건 바로 이 순간이었죠. 최 씨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심 씨는 미리 준비한 빨랫줄을 꺼내서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죠.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최 씨도 막 저항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최 씨는 숨이 끊어집니다. 어쩌면 이게 여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급습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심 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거고요. 이후 범인은 미리 구덩이를 파둔 서룡리로 향했고요. 최 씨의 시신을 거기에 유기했어요. 구덩이가 워낙 깊어서 혼자의 힘으로 이 땅을 다 메꾸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이때 그녀는 우선 시신을 덮을 정도로만 흙을 뿌려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땅 주인한테 이제 꽃나무 못 심게 됐다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해달라고 할 생각이었죠. 참 대범하죠. 그녀는 완벽 범죄라고 자부했어요. 이 마을은 워낙 외진 곳이라 CCTV도 없고 또 자기가 타고 온 차도 대포차니까요. 그런데 시신에서 발견된 빨간 인주, 그거 기억하시나요? 거기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 시신을 잘 은폐했다고 안심하고 있던 심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바로 최 씨의 아내였어요. 남편이 없어지고 막 수소문하고 있는데 아내는 사실 이미 남편과 심 씨가 이렇게 투자 관계에 얽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남편을 만나지 않았냐, 행방을 알고 있냐 물었죠. 이때 심 씨가 빠르게 둘러댑니다. 우리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사업 다 정리했어요. 내가 그 증거로 계약서도 보내줄 수 있는데? 물론 그 계약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 씨가 급하게 막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심 씨와 최 씨의 관계가 4년 전인 2018년 끝났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 거래 내역을 보면 둘 사이에는 2018년 이후에도 내역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게다가 마지막 내용이 참 기가 찬데 최 씨가 사망할 시 남은 투자금은 모두 심 씨, 나에게 귀속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여놓고 끝까지 돈을 다 빼먹으려는 욕심이 정말 그득한 거죠. 그렇게 계약서를 쫙 작성하고 심 씨는 자신의 이름과 지장을 찍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죽은 최 씨의 지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녀는 최 씨의 시신이 묻혀있는 서룡리로 향하게 되죠. 4월 7일 심 씨는 안매장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시신 위에 덮어둔 흙을 다 걷어내요. 죽은 최 씨의 모습이 드러났죠. 거기서 얼른 시신의 왼손 엄지에 인주를 잔뜩 묻히더니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다시 시신을 흙으로 덮은 뒤 돌아섭니다. 그 모습이 막 눈에 그려지면서 너무 악마 같아요. 이후에 조작한 계약서 복사해서 아내에게 보내주었고요. 이후에 땅 주인 A씨한테 다시 구덩이 잘 덮어달라 요구했고요. 그렇게 심 씨는 완전 범죄다라고 안심하면서 약 10일간 평안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덜미가 잡히게 된 거죠. 2022년 10월 심 씨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철저히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다는 점, 게다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지문을 꺼내서 찍고 사문서를 위조한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살인으로도 모자라서 고인을 능욕한 거니까요. 결국 심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고 여긴 걸까요? 심 씨가 항소했죠. 결국 작년 2023년 5월 최종 선고에서 대법원은 선고를 기각하고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30년형을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심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인정했는데 살해 방법이 무기징역을 받을 만큼 잔혹하지 않았고 또 추가 여죄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수년간 거짓말을 이어가면서 타인의 돈을 횡령하고 철저한 계획하에 살인까지 저지른 심 씨. 아니 끝까지 너무 추악하게도 주근이 지문까지 이용했는데요. 이 모든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돈밖에 없었던 걸까요? 돈은 인간의 행복 조건 중 하나지만 한편으론 인간을 가장 추악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도구임을 이 사건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월 8일 이른 아침, 부산 가야동의 한 건물로 불안한 기색을 보인 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그는 이틀 전부터 연락이 끊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지금 서울에서 부산으로 막 달려온 아들 A씨였어요. 평소 그는 어머니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어머니가 이틀 내내 전화를 받지 않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죠. 너무 걱정이 됐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어머니 집이 있는 4층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순간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에 보니까 어머니 정씨가 쓰러져 있어요. 상당한 양의 피가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이어 작은 방에서 A씨의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정씨에게 시어머니인 김씨 또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한 상태예요. 잠시 가족관계를 설명드리자면 A씨의 아버지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또 동시에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왔죠.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고 했지만 또 이후에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았는데요. 잠시 후에 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두 분 모두 둔기에 의해서 수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다쳤고요. 부검을 해본 결과 당시 85살이었던 할머니 김 씨는 몸 전체에 거쳐 총 9차례 공격당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65세였던 어머니 정 씨는 무려 25차례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누군가 이 집에 침입을 해서 이 고부를 공격한 걸까요? 그런데 이 사건에 의문점이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망 추정 시간이 서로 다른 겁니다. 부검 결과에서 시어머니 김 씨는 1월 7일 오후 2시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며느리 정 씨는 오후 4시 정도에 사망한 겁니다. 약간 2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있죠. 아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며느리는 사망 당일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추정을 해보면 그날 오전에 며느리가 동창회 간다고 외출을 했어요. 그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먼저 공격했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귀가한 이 며느리를 정 씨를 살해한 정황은 아닐까라고 보여지죠. 게다가 지금 무려 25번이나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건 분명한 오버킬이에요. 2-3번만 공격을 해도 이미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건 보통 원한관계나 면식범일 경우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각 부산경찰은 7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현장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실내가 상당히 어지러져 있었어요. 또 이 와중에 현관에는 걸레질을 한 모습이 보였죠. 피를 좀 닦으려고 한 것 같아요. 또 주방에는 가스 밸브를 막 날카로운 걸로 자르려고 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행 후에 불을 질러서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거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며느리 정 씨가 쓰러져 있던 거실, 그곳에는 와인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정 씨가 끝까지 범인한테 맞서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또 안방에서 장롱 안에 들어있던 보석함이 파손된 채 발견되었고요. 며느리의 휴대폰은 화장실 욕조 물에 잠겨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굉장히 정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딘가 연결고리가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각각의 모습들이 좀 일관되지 않다는 걸 딱 형사님이 캐치하게 되죠. 좀 어렵게 얘기하면 면식범이 저지른 범행 수법과 비면식범이 저지른 범행 수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현장 감식을 무려 7번에 걸쳐서 진행할 정도였어요. 자,
그 와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흔적은 바로 범인이 남긴 장갑품과 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리 살해도구를 챙긴 거라고 볼 수 있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이걸 또 분석해 봤더니 K재화에서 출시된 남성 구두더라고요. 265에서 275mm. 더 알아보니까 부산 시내에 K재화 매장은 9개, 그리고 이 구두는 매장들에서 약 100켤레 정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끈질기게 구매자를 찾아 나섰지만 아쉽게도 성과를 얻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건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범인의 범행 목적은 뭐였을까요? 범인이 보석함을 파손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막 찾으려던 기색이 역력했고요. 근데 정작 금품 자체가 도난당한 건 없었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없어진 게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지갑인데 이 지갑 안에 현금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게 이러니까 돈이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외부 침입의 흔적이 있나? 아니요, 없어요. 피해자가 순순히 문을 열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난항에 빠졌고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이 또 주목한 것은 현장에 있던 모자였습니다. 할머니 옷장에서 모자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이 피해자 두 사람의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범인과 관련되어 있을 물건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모자에 박범찬이라는 의문의 이름도 적혀 있고요. 디자인도 특이한 데다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이 모자가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박범찬이란 이름을 신원 조회를 해요. 전국에 102명, 그리고 부산 경남 기준으로 7명이 있더라고요. 경찰은 먼저 7명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죠. 그런데 전원,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죽은 피해자들과 접점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건 CCTV였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 집 쪽을 제대로 비추는 건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래도 경찰은 건물 주변에 있는 모든 CCTV를 확보했고 총 139대의 카메라, 이걸 다 화면 분석을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만 1200명이었어요. 지나가는 차량은 2200대고요.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각에 지나가던 버스, 블랙박스까지 다 분석했죠.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그 용량이 무려 20TB였다고 해요. 방대하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한 상점에서 건물 쪽을 이렇게 희미하게 비추는 CCTV 한 대가 포착된 겁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리고 또 이 화면 가운데로 전선이 지나는 바람에 시야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경찰이 불굴의 의지로 여기서 단서 하나를 찾아내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오후 1시 38분 은색 차량 한 대가 진입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점퍼를 입은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사건 현장, 그러니까 이 거주지 건물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 후인 1시 43분에 남자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후진해서 이동했어요. 하필 여기는 또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 남자가 탄 차가 오후 4시쯤에 다시 카메라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범행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수상한 움직임이 이때와 정확히 일치하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화질이 너무 저퀄이에요. 그래서 용의자 식별은 힘든 겁니다. 그래도 소득은 있었죠. 최대한 확대를 내서 보니까 이 남자가 머리카락이 하얀색이더라고요. 용의자는 백발 남성에 검정색 점퍼를 입고 은색 승용차를 몬 남자, 이렇게 좁혀지기 시작하는데요. 또 때마침 그 은색 차량이 나타났을 때 옆에 도로를 지나가던 버스 한 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버스! 경찰이 이 버스의 블랙박스를 수거했죠. 빙고. 오후 4시 14분입니다.
버스 외부에 있는 블랙박스에 딱 찍혀 있어요. 은색 차량 그리고 백발 남성 이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었죠. 아까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주황색 점퍼로 바꿔 입었더라고요. 옷을 왜 갈아입었을까? 이게 더 수상하잖아요. 경찰이 즉각 차량 번호 조회했고 그렇게 드러난 차주이자 용의자. 와, 놀랍게도 이 남자가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피해자의 지인 66세의 김 씨였습니다. 지인이라고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피해자, 그러니까 며느리 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 남편이더라고요. 남편 김 씨요. 자, 기억하세요? 사건 당일 이 며느리 정 씨와 친구는 함께 고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날 왜 친구 남편이 이 정 씨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던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이 상주인 피해자 아들을 막 위로하고 토닥이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이게 범인이라면 보이지 않을 행동인데 좀 이상하죠. 경찰이 김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건 당일 현장, 당신 그 근처에 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저는 전혀 간 적이 없어요. 라고 발뺌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근데 저희가 그날 그 주변에 계신 CCTV를 확보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맞다. 그 옆에 그 스크린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갔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그 스크린 골프장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그러다가 돌연 솔직히 고백하겠다면서 사실 내가 그 근처에서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자, 그러면 내연녀가 누굽니까? 라고 추궁을 하는데 또 횡설수설. 이 역시 거짓말로 확인됩니다. 그렇게 얄팍한 속임수를 반복하던 김 씨가 제풀에 지쳤는지 결국 모든 걸 고백해요. 자신이 정 씨와 정 씨의 시어머니 두 사람을 모두 살해했다고 말이죠. 일단 경찰은 그를 체포한 후에 그가 운영을 하고 있던 가리비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 양식장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게 돼요. 보니까 현장에 남아있던 그 족적과 일치하는 구두가 거기 딱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구두의 실밥에서 미량의 피해자 DNA까지 나왔고요. 또 김 씨 소유의 은색 차량을 조사했더니 피해자의 DNA가 버젓이 있었죠. 범행에 사용된 둔기와 훔친 지갑, 정 씨 지갑이 없어졌잖아요. 그 지갑은 지나가는 화물차에 유기했다고 진술합니다. 자, 아내의 50년 지기 친구, 그것도 모자라 그녀의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범인 김 씨. 범행 동기가 뭐였을까요? 이들이 무슨 관계에 있었느냐? 아니요. 황당하게도 범행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김 씨가 가리비 양식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사업이 좀 실패를 하면서 민사소송에 걸린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4억 4천 정도의 채무를 지고 궁지에 몰렸는데 그러던 중 아내를 통해서 내 친구 정씨 걔는 부자잖아 라는 걸 듣게 된 겁니다. 또 최근에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는 것도 입수했죠. 실제로 피해자 정 씨는 4층짜리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건물에 살면서 2층과 3층은 임대를 내놓은 상태였어요.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김 씨는 띵동 초인종을 누르면서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하고 이 집에 들어갑니다. 마침 집에 있던 건 정 씨의 시어머니였잖아요. 문을 열어줬죠. 그러자 김 씨는 미리 준비해놓은 장갑을 끼고 둔기로 그녀를 공격했고 이후에 돈 어딨어? 하면서 막 샅샅이 집을 뒤졌습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이 집 안에 돈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미 한 사람을 죽인 상황에서 더 이상 포기할 순 없었죠.
그는 지금 동창회 갔다가 돌아올 정 씨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탈칵 하고 그녀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죠. 이때 정 씨가 유독 수차례 공격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여태까지 집을 뒤졌는데 뭐 돈이 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 씨가 왔을 때 뭐 금품, 현금 어딨어? 하고 막 이렇게 캐묻는 과정에서 고문을 했을 거란 추정이 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 너무도 매정하죠. 그렇게 2차례 살인을 저지른 후 김 씨는 주도 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살해할 때 입었던 옷 다 버리고 미리 챙겨온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범행 때 입었던 그 검은 점퍼는요, 근처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내고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고 나왔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행적을 좀 파악하기 위해 CCTV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사우나 CCTV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김 씨 얼굴이 찍혀 있었죠. 2014년 3월 14일 현장 검증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워낙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때 범인이 뭐라고 하냐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모든 경찰과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죄를 반성하는 듯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어이없게도 이런 태도와 다르게 재판에 딱 들어가니까 김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해리성 기억 상실을 앓고 있대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는 게 뭐냐? 이게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증상입니다. 뭐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심리적 요인으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뭐 소위 그냥 기억 상실증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김 씨가 분명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 과정을 세세하게 진술했거든요. 그럼에도 자기가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에 뭐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심지어 범행 내내 주도 면밀했어요? 2번째 피해자 정 씨가 집에 오기까지 기다렸고 또 CCTV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차량 옮겨서 주차했고요. 이런 치밀함을 보였는데 해리성 기억상실이라 재판부에서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이 떨어집니다. 무기징역인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부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피해자 정 씨의 50년 지기 친구이자 범인의 아내. 과연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를 하긴 했는데 공범 가능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고요. 그 범인의 아내는 남편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요. 무심코 남편에게 전한 친구의 경제적인 상황 이야기가 이토록 끔찍한 비극을 낳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결국 이 사건은 돈에 눈이 먼 남성이 아내의 친구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좀 경찰분들이 굉장히 갸우뚱했고 면식범이냐 비면식범이냐 하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어요. 또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희박해서 사실 자칫하면 미제로 남을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단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파헤친 형사님들의 굳은 의지 덕분에 잘 해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건 해결에 힘을 쓰신 부산 진경찰서 수사팀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7월 11일 56세의 중년 여성 한 씨는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산에 가서 산나물과 약초를 따기 위해서였죠.
신나게 도착한 이 일행들이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등산로 주변 한적한 공터에 차를 댑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산에 올랐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씨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전날 늦게까지 일을 한 탓이었겠죠. 결국 그녀는 일행들에게 몸이 좀 안 좋다, 차에서 쉬고 있겠다고 말을 했고 그 길로 홀로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해가 쨍쨍했던 오후 2시 30분쯤 한씨의 지인들이 약초를 다 캐고 산에서 내려왔고 아까 그 차를 댄 그 공터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서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쉬고 있겠다던 한씨가 피를 잔뜩 흘린 채 차 옆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핏자국이 낭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씨의 목이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몸에 수십 개의 자상이 남아있고 숨은 이미 끊어져 있고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씨의 몸에서 발견된 자상이 무려 49개. 대부분 목 주변이었는데요. 목 주변이었다. 이걸 통해서 경찰은 범인이 살해를 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목은 급소예요. 급소를 수십 차례 찔렀다는 건 정말 한씨를 죽이고자 덤빈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한씨와 원래부터 깊은 원한이 있는 사람들, 즉 면식범을 범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예상 밖의 곳에서 등장합니다. 우선 경찰이 가장 먼저 확보한 증거는 차량에 남아있던 지문과 블랙박스 영상. 영상을 보니까 혼자 차에 들어온 한씨가 곧이어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인 오후 12시 50분에 한 남성이 대뜸 차 문을 열고 그대로 들어오더니 한씨를 칼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너무도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한씨가 이때 왜 이러세요? 이유가 뭐예요? 라고 격하게 저항을 했는데요. 범인한테 발길질을 하기도 했죠.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러자 범인이 한씨의 발목을 칼로 찔러서 제압했고요. 그 다음으로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한씨는 더 이상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범인은 수십 번 칼을 찌르게 되죠. 한씨는 저항조차 하지 못할 만큼 몸이 축 늘어졌고요. 잠시 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직후에 범인은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영상에 남아있는 살해 장면이 정말 너무도 잔혹하기 그지없었어요. 경찰은 즉각 그 영상 속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당일 밤 11시에 이 현장에서 4.7km 정도 떨어진 근처 이웃마을에 살던 20대 남성 한 명을 체포합니다. 23살의 이 씨였죠. 경찰이 처음에는 이 사건이 원한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체포하고 보니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피해자 한 씨와 이 씨는 어떠한 일면식도 없어요. 연결고리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이었던 겁니다. 추후에 이 씨를 계속 조사를 하던 경찰과 프로파일러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 생전 처음 보는 케이스라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명 묻지마 사건들과 이 사건이 패턴이 너무도 달라요. 자, 이 씨가 저지른 이 범행. 살인은 금전을 노린 강도살인도 아니었고요. 여성 혐오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신변을 비관해서 온 살인도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럼 혹시 이 씨가 사이코패스라서 벌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이것조차 아니었습니다. 정신감정을 했는데 지극히 정상이에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문제가 살인의 이유가 없어서 문제였어요. 경찰 역시 도대체 왜 죽인 거냐?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지만 영 답을 찾지 못하는 듯 했죠. 자, 그렇게 뭔가 미스테리하게 흘러가던 찰나
이 씨의 소지품에서 단서를 포착합니다. 그 단서라는 건 이 씨의 일기장이었는데요. 일기장을 아주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우선 안에 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말 이유 없는 증오를 그냥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어서 화나게 만든다. 나는 깨끗한 백임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은 죽여야 한다. 이 일기장을 본 경찰은 즉각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은 연속살인을 계획했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연속살인이라는 건요, 연쇄살인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처음 살인을 저지른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냉각기를 갖고 나서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걸 연쇄살인이라고 해요. 반면에 한 번의 기회에 다수를 살인하는 걸 연속살인이라고 하죠. 과거 국내의 내무반 총기 사건 같은 게 연속살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자기가 시간을 끌면 잡혀버린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죽이자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씨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생각들을 한 거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왜 세상이 다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추 이 씨의 자백을 들어보니까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런 감정에 아주 강하게 휩싸였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 간의 불화가 심하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죠. 근데 이게 세상을 향하게 되고 이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사람 죽이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주 왜곡된 삐뚤어진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성장을 했고 20살이 됐을 무렵입니다. 이 씨가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일기장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쓴 내용을 보면 살인과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더라 하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고안을 해낸 어떤 살인 기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심지어 군대 동기의 장기를 도구로 빼내는 어떤 그림이 남겨져 있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오싹한데요. 아무래도 이 군대란 곳이 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살인 욕구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이 씨의 주변 친구들, 그리고 군대 동기들, 그 누구도 이 씨에게 이런 잔혹한 면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20대 남성일 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숨기고 살 수 있지 싶었는데, 보면 이 씨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너무도 살인이 저지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전까지 절대 시작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도 크게 하는 건데요. 심지어 굉장히 본성이 좀 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작은 경범죄조차 저지르지 않고 철저하게 본능을 누르고 살아온 겁니다. 그게 굉장히 전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군대를 전역했고 이때부터 이 씨는 집에 샌드백을 하나 사둡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인 연습을 시작했죠. 또한 인터넷으로 살인 영상을 찾아보면서 살해를 막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해소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그 대계획을 구체화시켰고 마침내 거기에 쓸 흉기까지 결정합니다. 흉기. 이 씨가 선택한 살인 도구는 엽총이었습니다. 최소 한 번에 100명에서 200명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거기엔 총만한 게 없었죠. 근데 한국에선 면허가 없으면 총기를 구입할 수 없고 소지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씨가 선택을 뭘 하냐? 총기 면허를 따기 위해서 사냥과 수련 면허 시험에 응시합니다. 자, 이게 이제 대계획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짜놨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시험 일정이 연기된 겁니다. 자, 아니 이 시험을 통과해야 엽총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그 꿈꿔온 살인 계획을 다 실현할 수 있는데 이 씨는 너무도 허무해졌어요. 그러면서 분노가 치솟게 되죠. 2020년 7월 10일입니다. 그는 칼, 톱, 모자, 장갑을 구매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전혀 없던 도구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1일, 인제군에 있는 한 등산로 공터로 향했죠. 그 공터, 한적한 곳이었는데 예전부터 살인을 할 만한 좋은 장소다라고 생각해오던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인제군에 있는 지도를 미리 출력해서 범행을 할 만한 장소,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에 어떻게 도망쳐야 하는지 동선까지 세세하게 짜놨다고 해요. 왜 발각이 되지 않아야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고 이유를 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뇌 구조가 너무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그날 그 미리 찜해놓은 등산로 공터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 차 안에서 홀로 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년 여성 한 씨였죠. 한 씨가 피해자가 된 이유는 그냥 하나였어요. 이 씨가 살인을 마음먹은 그날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면부지 처음 보는 한 씨를 수십 번 잔혹하게 찔러서 살해했고 이후에 그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토록 원했던 첫 살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연속 살인을 계획했을 만큼 100건, 200건을 하고 싶다 했는데 단 한 건으로 하루를 끝냈던 걸까요? 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추정해 봤는데 일기장에 그날의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살인을 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귀찮을 뿐이다. 내가 왜 이딴 걸 위해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는지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귀찮기만 하다. 아예 시작을 말았어야 했나? 다소 좀 모순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살인을 저지른 직후에 그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 그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이 씨가 얼마나 더 무모한 살육을 했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다행히 이 씨의 행적은 블랙박스에 남아있었고 사건 발생 수시간 만에 그는 검거되었습니다. 검찰은요, 1심, 2심 모두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이 인간이 초등학교 때부터 살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구체적인 계획까지 했고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씨는 또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치료 감호 처분을 요청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신감정 결과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요. 경찰은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씨가 반성의 기미라고는 없구나, 더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혀를 차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아주 가관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워낙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나를 자라게 한 부모 탓이라면서 굉장히 연민적인 자세를 보여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났다고 한들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건요, 사실 그가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해왔다는 한 범죄자의 태도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한강 몸통 사건의 범인 장대호였죠. 여러분 장대호 익숙하시죠? 2019년에 모텔 종업원이 자신한테 무례하다는 이유로 그를 토막살인하고 한강에 유기한 아주 흉악 범죄자입니다. 왜 이 사건이 더 유명했냐면 장대호가
아니,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일 뿐이다 라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또 대중들 앞에서도 한결같이 떳떳한 모습을 보였어요. 다시 이 씨의 일기장에 돌아와 보면 이 장대호를 향한 존경심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장대호 사건이 획기적인 표본이다 라면서 그가 나의 롤모델이다 라고 적어두기도 했죠. 특히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번의 거만함, 무례함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줘야 한다. 이거 뭔가 일반인들의 머리 위에 자기가 있다라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자기가 신입니까? 어쨌든 이런 개똥 철학은 마치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일기장에 떠들어 놨는데 사실상 전문가들이 좀 더 철저하게 분석했을 때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건 살인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터에 갔을 때 자기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잠자고 있던 50대 중년 여성을 살인의 타깃으로 삼았던 거라고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일기장엔 되게 자기가 대단한 영웅놀이 철학을 펼쳤지만 실제로는 좀 힘없는 사람을 건드리는 방구석 찌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난 2021년 5월 재판부는 이 씨에게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유가족에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요. 반성의 기미도 없고요. 그저 살인이 생각보다 허무하다고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모두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실제로 재판장에서 그는 당신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라고 선고되는 그 시간 동안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어쩌면 그가 공터에서 49번이나 사람을 찔러서 살해한 그 순간에도 이런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남은 삶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채 죗값을 치르는 거겠죠. 또한 그 감방에서 몇 번이고 당신 자신은 그저 스스로에게 도취된 찌질하고 비열한 범죄자라는 걸 처절히 깨닫길 바랍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6월 25일 아침 8시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지역 순찰을 돌고 있던 고성지구대 소속의 한 경찰관의 눈에 아주 거슬리는 게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데도 불이 훤히 켜져 있던 노래방. 보통 아침 8시까지 영업하는 노래방이 주변에 거의 없던 터라 이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곧이어 노래방에 진입해 문을 연 순간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 노래방에서 일하던 40대 안씨. 몸 곳곳에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있었고요. 더 잔혹한 건 여성의 주요 부위, 가슴과 음부가 훼손되어 도려내진 너무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즉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유례 없는 시신의 모습과 현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 노래방 주방에서 사용하던 칼을 찾아냈고요. 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까지 증거가 될 만한 몇 가지 유류물을 확보합니다. 정밀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4년인데요. 칼과 담배꽁초 외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 일대에 CCTV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과 달리 매장 내에도 CCTV가 없죠. 그렇다 보니 도대체 지난밤 누가 여기에 왔다 갔는지 또 목격자는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범행 발생 시간은 이른 새벽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때가 또 한적한 때라서 목격자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본부를 차렸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죠. 우선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시신의 훼손 상태가 너무도 참혹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는 이건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노래방 단골 손님 중에서 혹시 안 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이 노래방은 안 씨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운영하던 곳이었죠. 평범한 주부였던 안 씨는 종종 오빠 가게에 나와서 가게 일 봐주고 알바비를 받는 정도였는데요. 실상 이 노래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손님과 불화가 벌어진 사건으로 보긴 좀 힘듭니다. 혹시 개인적인 원한 관계나 돈 문제로 얽힌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딱히 그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수사팀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현장을 맴돌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안 씨의 아들 김 씨. 그는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 경찰은 이 가족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사건 현장을 봉쇄했고요. 아들인 김 씨는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이 모든 건 마음속에 깊은 한으로 남게 되죠. 당연합니다. 심지어 사건이 용의자도 찾아내지 못하고 또 범인에 대한 단서조차 제대로 없는 미제 사건이 되니까 김 씨는 자신이 커서 반드시 경찰이 될 거고 내가 직접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잡겠다는 집념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9년이 지난 2013년 김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어엿한 경찰관이 되었고요. 파출소 근무를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 형사가 됩니다. 이후 김 씨는 직접 어머니의 사건 파일을 열어서 홀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하는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9년 전에 미제가 된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풀기 어려웠습니다. 의미 있는 단서도 목격자도 사라졌고 이게 결코 그렇게 집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었죠. 이때 김 씨는 거의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수도 없이 이곳을 맴돌았고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날 누가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왜 저질렀는지 정말 수천 번도 넘게 되짚었겠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추가 단서가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 씨 또한 이걸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범인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2017년 11월 21일 저녁 11시 50분 대구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폭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신원 미상의 남성이 휘두른 방망이에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한 후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긴 사건이었죠. 여자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현장 인근에서 CCTV에 범인의 행적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실루엣의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현장 인근을 배회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때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원을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그런데 남성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 현장에서 어떤 게 그 사람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버려져 있던 담배꽁초를 모조리 수거했고요. 하나하나 국과수의 DNA 감정을 의뢰하게 되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과수에 있던 장기 미제 사건 DNA 데이터베이스에 이 남성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2004년 노래방 안씨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했던 겁니다. 즉 범인이 같은 인물이란 뜻이죠. 이 결과는 미제 사건을 해결할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시 수사본부를 꾸렸고요. 이 두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쫓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현장 일대 CCTV 수거했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 휴대폰 기지국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들을 전부 분석합니다. 엄청난 작업이었죠. 하지만 그 노력 끝에 유력한 용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48세의 남성 이광수. 사건 현장에 그가 있었다는 증거, 그게 CCTV와 통화 기록으로 명백히 남아 있습니다. 범인인 게 거의 확실했어요. 이제 경찰이 이광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거주지를 알아냈고요. 2017년 12월 28일
아침 6시에 자택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출근하는 그를 즉각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숨어있던 미제 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검거되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광수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엔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예리했죠.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버티다 못한 이광수는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돼요. 그럼 이제 살해 동기가 궁금해지는데 9년 전 일면식도 없던 안 씨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이광수에 따르면 그는 그날 노래방을 다 끝내고 계산을 하던 중에 아니 이거 술값이 너무 비싸게 나온 거 아니냐? 라며 프론트에 있던 안 씨와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때 화를 참지 못한 이광수가 우발적으로 안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합니다. 과연 이광수가 지난 2004년 살인을 저지른 후에 다시 2017년, 그러니까 최근 그 강도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그 13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조용히 살았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이 정말 이 두 건이 다일까? 라는 의심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법이 유사한 케이스를 조사해 보는데 마침 이때 또 다른 미제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건 2009년 2월 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발생한 노래방 주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유 씨였는데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채 사망해서 발견되었죠. 같은 대구 지역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피해자의 특성도 유사하고 당시 현장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까지 비슷합니다. 경찰의 촉이 발동했고요.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두고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범어동 유씨 살인사건 역시 이광수의 짓인 게 드러납니다. 아주 미친놈이죠.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범인 한 명 검거로 인해서 3건의 사건이 해결되는 통쾌함이 경찰에게 느껴졌겠죠.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광수는 분명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데요. 그러다 결국 자신의 자백에 거짓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앞서서 안 씨와 술값 때문에 싸우다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저지른 살인임을 자백하게 된 겁니다. 사건 당일 그는 노래방에 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떠났고 안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안 씨가 격렬하게 저항했어요. 그래서 실패하자 분노했고 주방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를 살해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시신의 주요 부위가 훼손되어 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로 이런 행동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5년 후에 유씨 노래방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도 유흥을 즐기던 이광수가 성적 욕구에 사로잡혔고 가게에 있던 유씨를 제압했는데 그녀가 저항하게 되자 얼굴을 마구 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잠시 기절하게 되는데 이광수는 순간 유씨가 깨어나면 나를 신고할 게 분명한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노래방에 있던 칼로 기절한 유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게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했던 그 폭행 강도 살인 사건 역시 애초에 강간 살인이 목적이었던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폭행을 한 후에 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수에 그치니까 그냥 핸드백만 가지고 도주한 겁니다. 더러워. 무려 3건의 강간 미수 그리고 2건의 살인, 이 모든 걸 저지르면서 이광수는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현장을 맴돌면서 태연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꽁초가 이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거죠. 2018년 7월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이 뭐였냐? 이광수는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된다. 거듭 강조했어요. 반성은커녕 5년 후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8년 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이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거죠. 저도 격하게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결국 9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광수에게는 최종 무기징역 그리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판부 또한 이광수가 추후에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018년 이래 그는 현재 복역 중에 있죠. 자, 그렇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범인을 잡고 싶어 했던 안 씨의 아들 김 씨는 어땠을까요? 사실 담배꽁초에서 그 동일한 DNA가 나왔다고 했을 때부터 그는 수사본부에 합류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죽인 범인 잡고 싶어서 경찰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단서가 나오니까 자신이 그 사건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수사본부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인과 마주할 경우 감정이 폭발해서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한 거죠. 김 씨 또한 수사본부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수사팀이 이광수를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팀을 꾸리고 막 고분분투를 할 무렵에 경찰은 김 씨에게 장기 휴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광수가 검거되면 돌아오라고 말했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김 씨는 결국 동료들이 자신의 한을 풀어줄 거라고 믿고 장기 휴가를 떠났고요. 동료들이 이광수를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냅니다. 참 슬프고도 감동적인 스토리죠. 당시의 수사팀은 이 사건을 하늘의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13년 전에 어머니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던 아들이 경찰이 되어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순간이 되니 그를 대신해 동료들이 범인을 대신 검거한 그야말로 영화 같은 스토리죠. 또한 한편으로는 정의는 살아있고 범죄 뒤의 숨은 이들이 언젠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8월 19일 이날은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한 아파트 분리수거 날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새벽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챙겨서 집을 나섰죠. 해가 뜬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침 5시 50분. 분리수거를 끝내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한 주민이 주차된 차량과 아파트 옹벽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꽤 묵직해 보이는 하얀 물체. 궁금증에 가까이 다가간 주민은 즉각 주저앉고 말았죠. 그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의 여성 시신이었습니다. 주민은 급히 경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현장을 본 경비원 또한 즉각 경찰에 신고합니다. 도착한 경찰은 일단 이 시신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폭행을 당한 듯 멍으로 가득했는데 그마저 심하게 부어있어서 얼굴을 식별하기 아주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녀가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인 것 같다라는 것만 추정했죠. 그런데 끔찍한 건 또 있습니다. 시신의 음부에 막대기가 꽂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로부터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던 정말 너무도 현장이 참혹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었죠. 이 시신의 모습을 본 경찰은 피해자가 분명 큰 원한을 샀던 게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훼손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유일한 건 시신 옆에 있던 차에 찍혀있는 지문이었죠. 근데 그것조차 형태가 불분명한 쪽지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적으로 신원 파악에 나섰는데 피해자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63세의 송씨. 이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분이었죠. 그 집은 대문 앞에 커다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웃들은 그녀를 대추나무집 할머니라고 불렀었죠. 송 씨는 병방동에서 사실 꽤나 유명인사였습니다. 평소 화려한 옷차림을 즐겼고 또 친구들과 춤도 잘 추러 다니셔서 멋쟁이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죠.
결코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본인이 소유한 이 대추나무 다세대집의 월세를 두고 그 소득으로 남편과 여생을 즐기고 있던 송씨 할머니. 그런데 누가 그녀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부검 결과 송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졸랐다는 건데요. 송씨의 상체에서 다행히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검출됩니다. 경찰이 상황을 추정해 봤을 때 누군가 송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했고 이후에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끝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심리였는지 분풀이였는지 음부에 막대기를 꽂았던 것으로 추정되죠. 60대 여성에게 이건 너무나 끔찍한 처사입니다. 사건 당일 송씨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전날 8월 18일 오전 그녀는 친구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천으로 향했고 저녁에 모임을 끝내고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출발해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임항역에 내리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됩니다. 그날 밤 10시 56분 송씨가 혼자 병방 시정 주변의 한 빌라를 지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영상으로 확인한 모든 경로에서 송씨는 혼자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통해 추정해본 이 사망 시간은 18일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좁혀지게 되죠. 현장을 좀 더 살펴볼까요? 시신이 발견된 곳 맞은편에는 아파트 놀이터가 있었고요. 약 20-30m 떨어진 곳에 후문 경비실이 바로 있었습니다. 시신을 이곳에 유기하러 온 범인, 분명 흔적을 어딘가 남겼을 텐데 경찰은 놀이터와 경비실 사이 모든 구역을 집중 수색하게 되죠. 그 결과 버려져 있던 송씨의 소지품 몇 가지를 찾아냅니다. 아파트 옹벽 위의 화단에서 그녀의 화장품, 우산이 발견되었고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가방도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로에 무언가를 불태운 흔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송씨의 소지품을 태워서 완전 범죄를 노린 것으로 보였죠. 안타깝게도 범인에 대한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근 계양구에 사는 유사범죄 전과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가진 이는 없었고요. 한편 중년 여성을 이렇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라는 점에서 단순한 놈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찰은 마약 상습 투약자들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되죠. 잔혹도가 그 정도로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서 뭔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용의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송씨의 소지품들 중 하나에 DNA가 추가로 검출되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면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일단 유전자를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과 대조하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영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신 옆 차량에서 발견된 쪽지문에 대한 감식도 의뢰했죠. 이건 형태가 불분명해서 사실상 감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놈이라면 이건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왜 데이터에 없는 걸까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민 한 명이 그날 밤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말하는데 밤 11시 40분 사망 추정 시간과 일치하죠. 이때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아파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키는 160 후반 정도, 작은 체형에 곱슬기가 있는 스포츠 머리, 전체적으로 좀 까무잡잡했고 여드름 자국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시 겨자색 남방에다가 어두운 색 긴 바지를 입고 다소 낡아 보이는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해요. 꽤 구체적인 목격담이죠.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사진 속 바로 이 사람이죠. 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DNA도 확보했고 몽타주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범인에 대한 윤곽이 꽤 많이 나온 상황인데 왜 이상하게 추가 제보가 없었던 걸까요?
혹시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걸까요? 이후 광범위한 수색과 수배가 벌어졌지만 더 이상의 추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추나무집 할머니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범인은 잡힐 듯 하다가도 자꾸만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듯 했죠. 하지만 결코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을 재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수집된 증거들을 기반으로 그때 당시에 새로 개발된 수사 기법을 대입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력 증거물들에 대한 DNA 재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윤곽조차 보이지 않던 용의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40대 조선족 남성 A씨. 수사팀이 가장 주목했던 건 차량에서 발견된 쪽지문 이거였는데 사실 과거엔 감정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지문의 형체를 복원해낼 수 있었고요. 마침내 당사자를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문만으로 범인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차량에 손이 스쳐서 남겨진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사팀은 DNA가 A씨와 일치하는지 증명해내는 일이 남아있죠. 하지만 여기서 수사가 가로막히고 맙니다. A씨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즉 그렇다면 대조를 할 DNA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 이거 거의 다 잡았는데 너무 안타깝죠? 이때 수사팀이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혹시 A씨의 친족 중에서 한국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가족이라면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테고 그럼 DNA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A씨 누나가 한국에 거주 중인 게 확인됩니다. 결국 경찰은 누나의 DNA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죠. 나아가 A씨가 평소에도 폭력성이 강하다라는 진술도 확보합니다. 점점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짙어져 가고 있던 그때 DNA 대조 감정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사실상 일치. 범인은 A씨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한국에 없어요.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후에도 호련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아니 그 넓디 넓은 중국 땅에서 이 A씨를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찾는다 하더라도 중국 공안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결국 범인을 알지만 잡을 수 없는 답답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2016년 12월 수사팀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내렸고요. 지금까지 끈질기게 A씨 소재지를 추적 중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국으로 도주한 범인을 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반드시 검거해서 송 씨의 원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 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이 아파트 단지는 현재 곳곳에 CCTV가 가득 메워졌습니다. 송 씨가 살고 있던 집을 상징하던 그 대추나무도 끝내 베어졌고 그 자리를 CCTV가 채웠다고 전해지는데요. 다행히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된 이후 병방동에서는 더 이상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범인을 아는데 못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사실 인천 지역의 미제 사건들 중 해결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우리 모두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중국 어딘가에 꽁꽁 숨어버렸지만 언젠가 반드시 붙잡혀서 죗값을 받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